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전기미 전자공학과 윤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연사분들의 굉장히 흥미로운 세션 잘 들었고 굉장히 그런 유익한 세션들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방송 중계로 보고 계시는 많은 청중분들이 계신데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쭉 보면서 어떠한 질문들을 연사분들께 드려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사분들께서 진행해 주신 각 세션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질문들을 개별적으로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질문들도 좀 정리해 봤는데요. 그것 또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세션을 쭉 관통하는 종합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드리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U 플러스 한영섭 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션들을 쭉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좀 연관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루시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 앞으로의 뷰를 말씀해 주시는 청중분들도 계셨는데요. 먼저 요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희가 뭐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인류는 점점 어떻게 보면 기대의 수명이 높아질 텐데, 그럴 때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치유라든지 아니면 고독해지고 이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걸 케어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고 계시는 혹은 구상하고 계시는 뷰 혹은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으실지 질문드립니다. 아까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인 가정이나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케어콜 이런 것들이 많이 현재 상용으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저희도 뭐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오히려 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뭐 교육적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오늘 발표했던 내용 중에 사실은 결국 그게 이제 AI가 AI스러워진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AI라는 게 지향점은 사람 같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감정을 케어한다든지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봤을 때 그런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또 어떤 AI가 사람처럼 어떤 의견도 제시해주고 이런 카운셀하는 뭐 그런 영역까지를 저도 꿈꾸고, 아마 이 연구를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진짜 사람같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뭐 초거대 AI 같은 것들이 그런 방향성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게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좀 더 나아가는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목소리나 이런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용자 정보들을 활용하면 지금 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분께서 의료 상태가 어떠신지 혹은 건강에 우려가 없는지도 센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청중들께서. 그래서 그건 좀 의료랑 또 연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쪽 방향으로도 비전이 있으실지요? 네, 음성에서 보면은 저희가 사실 코로나 같은 게 걸리면은 확실히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평상시의 목소리와 현재의 목소리가 다른 거.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그런 범죄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목소리의 이런 떨림이나 어떤 톤을 분석하더라도 지금 뭔가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를 경찰들은 쉽게 알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언어적 의미 텍스트를 분석해서 뭐 감정이나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성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이스에는 지문같이 저희가 성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문들을 잘 기록하고 분석하면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로 정리하는 건 단순히 음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댁내에 있는 CCTV 같은 걸 활용해서 예를 들면 낙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시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 이제 크로스로 하게 되면은 현재 현존하는 AI 기술을 잘 믹싱해서 활용하더라도 그런 어떤 개인을 케어하거나 또는 어떤 댁내 또는 그런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또 도울 수 있는 AI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우려가 섞인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어떠한 질문이었냐면
사실은 굉장히 사용자화 되어 있는 데이터들 우리가 수집하고 그걸로 학습을 하다 보면 개인 정보에 대한 또 침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모든 AI가 좀 겪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기술 사례라든지 고려하고 계신 포인트가 있으실지요? 저희가 현재 좀 시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모델의 경량화를 통해서 인베디드, 그러니까 이제 온 디바이스로 가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덱 내에서 발생하는 원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로 보내지 않아도,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온 디바이스에 모델을 심어 놓으면 저희 회사에 있는 서버에 고객 정보를 담지 않아도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분석하거나 어떤 그 인베드, 그러니까 인코딩된 어떤 추상화된 데이터로만 저희가 서버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어떤 국책 과제를 했었는데,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앞에 네트워크와 뒤에 네트워크를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분리해서 하는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분리 기술이라든지 하면 제가 덱 내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고객에서 발생하는 실제 원본 데이터를 알지 못해도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문제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좀 한 가지 좀 우려 사항은, 어쨌든 AI가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모델의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또 진영의 연구가 있고, 그걸 어떻게든 경량화해서 내려가려는 진영의 연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초거대 정도의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진 AI가 경량화 온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돼야 현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정말 구체적인 기술 요소까지 붙여서 답변을 정말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스코홀딩스 이덕만 센터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세션을 진행하실 때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교수직을 조금 이제 아주 짧은 시간밖에 하지 않았지만 산업 AI를 해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효율을 몇 프로 올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말씀 주셨던 한 10몇 프로, 20%까지 되는 퍼센트의 효율이 엄청나다라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청중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철강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기업들도 많이 있고 이미 발전된 형태의 기술들을 갖고 있는 타 기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포스코가 대표자일 텐데, 기술이 어느 정도, AI를 활용한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한번 직접적인 비교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 분야에 사실은 여러 기업들이 사실은 있죠. 뭐 저희 국내로 보면 현대제철도 있고, 또 해외로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중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AI 기술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를 사실 비교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은 많이 있었고, 또 기술적인 어떤 교류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자체 기업의 어떤 그런 그 기업 비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 기술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때, 저희들 포스코가 2015년부터 출발을 했고, 또 제 프레젠테이션 때도 5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저희들이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쪽 그 회사에서도 굉장히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분야가 단순히 뭐 스마트 팩토리의 오토메이션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루는 영역이 새로운 물질의 발굴, 그리고 물류, 그리고 NLP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NLP, 그리고 저희들이 그 바깥에서 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저희들이 기관차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저희들이 굉장히 탑 수준에서의 어떤 연구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저희들의 비즈니스 영역이 점점점 새로운 영역으로 2차 전지라든지 수소, 뭐 이런 에너지, 바이오까지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대한 확장의 어떤 여지들은 꽤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효율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지만 AI를 적용함으로써 그로 인한 약간 부작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어떤 우려였냐면요. 사실은 AI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사람이 배워온 논리지, 그 다음에 노하우를 기계에다가 이식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AI가 결국에 다 할 수 있게 되고 효율도 사람보다 높아진다면 그러면 차후 이제 한 수십 년 동안 그 기술들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을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의 육성이 더뎌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기계가 다 하게 되고 사람은 그걸 좀 간접적으로만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연구하면서 느끼는데요. 원래 수식 기반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써서 사람들이 개발하던 시스템들을 AI로 대체하게 되면 그 앞에 수식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AI를 처음 이제 도입하고 시작을 할 때 그 자체 내에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앞으로 그럼 AI를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거냐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여러 단계들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이제 경험하고 인지하게 되는 거는 AI가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제너럴 인텔리전스겠죠. 사람과 같은 그런 지능을 가진 AI겠지만 지금 현재의 수준을 본다면 어떤 그 좁은 영역에서의 일을 잘하는 AI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만큼의 어떤 그런 어떤 사고와 판단 이런 것까지는 다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앙상블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머신에 대한 앙상블도 필요하고 그리고 AI만의 어떤 그런 모델링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들이 잘 해왔던 수학적인 어떤 기반의 물리적인 기반의 어떤 그런 모델링과 AI를 접목하는 그런 시도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저희들이 신물질 개발 이런 쪽은 기존에 저희들이 알고 있던 그런 수식을 기반으로 AI와 접목을 시켜서 하는 그런 연구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속도를 높이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과거를 되돌켜 본다면 뭐 저희들이 산업혁명 시기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실직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전문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실직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분업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인의 일자리를 새롭게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AI가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우리가 어떤 AI의 어떤 기술을 접목을 하고 배움으로써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걱정은 그겁니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이 퇴직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축적되지 못하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이 하는 그런 앙상블 모델입니다. 그렇게 해서 AI가 먼저 추천을 하거나 제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저희들은 이제 지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좀 더 사람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고도의 어떤 그런 업무들을 해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정확도도 단순히 사람과 AI가 경쟁을 해서 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AI가 먼저 추천을 하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종합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나갈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장인의 육성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장인을 육성하는데 AI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토노머스 A2G 한지영 대표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차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시는 주제고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엣지 케이스들을 잘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근데 그 극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그 극한 상황을 위한 테스트 세팅들이 있는지, 혹은 우리나라만의 뭐 극한 상황에 대한 테스트, 혹은 이를 위한 검증 그리고 학습 이런 것들을 위한 인프라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러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엣지 케이스들을 만들기 위한 환경을 실제 현실에서 다 구현하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날씨라든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뭐.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으로 그런 상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술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뭐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케이스들을 놓고 테스트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일단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시뮬레이션하고 일반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된 상황을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모형 도시 같은 테스트 트랙 같은 게 실제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하다가 사고 나면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일부러 뭐 비가 오게 하는 시설이라든지 뭐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의 노면을 가상으로 연출을 한다라든지 이런 시험장에서 일단 2차적으로면 테스트를 해보고요. 1차적으로 시뮬레이션, 2차적으로 모형 도시에서 테스트 한 이후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실증을 하게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실증을 하게 되는데요. 각 지역별로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기후 변화를 테스트하기에 되게 좋은 지역이 될 거고,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도심 환경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도로가 될 거고, 근데 이런 실제 도로 테스트를 하면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시나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도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하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해야지만이 일반 도로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직까지는 이런 자율주행차 안에 비상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테스트 드라이버가 타고 상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완전 무인으로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의 개입 횟수가 뭐 점점점 어느 순간 기술 개발이 되면서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0에 이제 수렴하게 되면 그때쯤 돼서야 이제 대중화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 완전 제로까지 가기는 힘들겠다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발표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기술로서만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추가적인 제도나 뭐 인프라라든지 다른 제2, 제3의 방안을 활용해서 그 나머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그런 기술도 지금 동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요거는 제가 좀 원래 궁금했던 것도 있었고 청중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원래 전기차를 다들 생각을 했을 때 원래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 하이브리드 형태의 차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가 아주 조금만 나왔다가 바로 전기차로 또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의 중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모델이 아주 조금만 살다가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 자율주행 경우도 엣지 케이스들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다 보니 엣지 케이스들은 사람이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율주행을 하는 이런 모델들이 좀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과도기적인 모델로 좀 넘어갔다가 가는 게 필요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앞으로 미래 기술이 발전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그 과도기적인 상태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과도기적인 상황을 근데 그 과도기적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또 상업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단순히 그 비상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그냥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그 안전 요원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차 내에서 이 인력이 정상적인 상황을 할 때는 다른 서비스를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이동 중에 뭐 안에 택배 물건을 정리를 한다라든지 다음 내릴 물건을 우선순위로 빼둔다라든지 이런 짐 정리를 하면서 이동하고 비상 상황일 때는 이 사람이 운전대 가서 자꾸 운전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기술 및 서비스까지 같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중간 단계를 거쳐내고 그리고 이제 상업적으로도 어떤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기술은 더 고도화가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완전 무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와 관련된 많은 그 서비스 기술이라든지 시장도 열리고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일반적인 질문들을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석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학습이 굉장히 의존하다라고 이제 청중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왜곡된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거를 학습을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청중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을지 이런 걸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여기에 대해 한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이제 GPU팜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빅모델 같은 거를 실제 프리트레인을 시켜 보면 저희 자사 데이터의 데이터를 갖고 저희 자사 데이터의 테스팅을 하더라도 저희 자사 데이터만 갖고 학습한 모델이 외부 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콜 데이터나 진짜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리얼 월드의 데이터를 바로 활용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하듯이 말을 하다가 주제를 돌리거나 갑자기 뭐 간투어들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을 그냥 필터링하지 않고 바로 학습하게 되면 AI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생성해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은 저처럼 간투어를 넣기도 하고 문법이 틀리기도 하고 어법이 틀리기도 하는데 AI가 어법이나 간투어를 넣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되게 성능이 안 좋아 보이게 느끼는 거죠. AI는 항상 어떤 문어체의 정확한 문법이 지켜진 말이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실제 리얼월드의 데이터를 온전히 다 쓰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으로 수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문법의 오류를 교정하거나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초고대 모델이다 하더라도 어떤 정제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구글의 미나라는 대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했는데도 약 6번의 컨버세이션 이상, 그러니까 6번 이상의 컨버세이션이 일어난 대화만 학습시켰다고 하고, 그 학습시킬 때 어법이 이상한 것들은 다 필터링해서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글이라는 이 분야를 가장 잘하는데도 이 데이터를 정지하거나 필터링하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들인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챌린지들까지 짚어주시면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론도, 미래의 방법론도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한지영 대표님께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사실은 악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해킹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들도 요즘 많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보여주시는 청중분들도 계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안전을 중시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 또 질문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뭐 특별히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말씀 주셔도 되고요. 이를 위한 뭐 규제 논의라든지 뭐 장치적인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 초기 개발 단계부터 우려를 하셨던 이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런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꽤나 유명한 기업들이 스타트업부터 해서 정통적인 보안, 그러니까 IT 보안 기업들이 이제 자동차 응용으로 오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 명확한 법이나 제도는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수립하기 위한 연구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해킹에 의해서 자동차가 잘못 운영될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걸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는 명확하게 법규화가 될 겁니다. 이게 법규화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안 될 거고요. 이런 부분까지 명확히 기준이 정해지면 그게 맞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 기술과 자동차가 융합이 되면서 이제 궁극의 안전한 차가 나오게 되겠죠. 혹시 뭐 국제적으로 그 규범을 만든다든지 프로토콜을 만든다든지 하는 무도 있나요? 그렇죠. 유엔 산하에 자동차 안전 그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글로벌 표준으로 다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센터장님께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받았던 질문들 중에 제일 좀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사실 AI가 발전해 나가면서 사람이 원래 좀 반복적으로 혹은 좀 기계적으로 하던 일들을 또 대체해 나가고 더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떤 걸 배워야 되나, 어떠한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터득해 나가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초중고 학생들이 어떠한 걸 공부해야 됩니까? 혹은 앞으로 인간이 노동의 가치가 좀 살아 있으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뭐 이를테면 브레인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은 제 그 백그라운드가 그 제어를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어를 하는 사람이 AI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은 AI를 그 전공을 하고 수학적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지금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제조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아마 경험들을 하고 계실 텐데 AI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만 우리가 그 엑스퍼트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잘 다룰 거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철강이라는 도메인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그 제어를 전공했지만 철강에 와 보니까 금속적인 어떤 그런 내용, 기계적인 내용, 그리고 화학적인 내용, 뭐 저는 또 좀 AI도 하고 있고 비즈니스적인 측면까지도 다루게 되는 다양한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그 사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문제를 제일 잘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AI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AI는 저희는 좀 어떻게 보면은 도구로서 저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새로운 젊은이들이 물론 AI의 어떤 최신의 어떤 코딩을 한다든지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AI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일하게 될 도메인에서의 어떤 그런 엑스퍼티를 기반으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간다면 저는 미래에서 굉장히 자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답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많이 좀 느껴지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연구도 보면은 문제 정의가 가장 어렵다는 거 느껴지는데 그 부분을 뚫고 나가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필요한 능력이다 이런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한지영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한 근 5년 동안 굉장히 AI를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도 그렇고 네네. 산업체에서도 그렇고 연구기관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청중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AI 기술이 전 세계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AI 기술 중에 이걸 또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예. 일단 자동차 영역에서만 조금 이제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뭐 세계 1등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미 미국, 중국이 워낙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나라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기술력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자동차 제조 회사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 품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결국에는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AI를 어디에 접목시킬 거냐에 대한 AI 플러스 X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AI를 자동차에 접목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이게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대학들이나 연구소도 보면 자동차 관련 학과나 자동차 관련 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AI 영역에서 기술 개발되어 왔던 것들이 이걸 자동차 영역에 접목하기가 굉장히 이제 쉬운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배경 지식이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많이 좀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AI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경쟁력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소비자와 소통하거나 사용자와 소통하는 관점에서는 이번에는 그 팀장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수준이라든지 연구 기술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에 봤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IoT랑 우리나라 IoT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확실히 굉장히 트렌드가 빠르고 유행을 잘 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글로벌 탑 티어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개발자들을 보게 되면 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있는 거를 발표된 걸 공개된 걸 뭐 스톡 코드만 가지고도 실제 프로그래밍을 구현해내는 이런 이해력과 어떤 그런 습득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저희가 IT 강국이고 정말 개발자들이 전 세계 저희가 뭐 구글에 가도 한국인 개발자가 있고 아마존에 가도 한국인 개발자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그 수학적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역은 아직까지 글로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조금 약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외부에 공개된 기술을 빨리 산업에 접목해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저는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영역까지 조금 더 도전하는 그런 계기가 어떤 이런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혹시 센터장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철강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료를 이렇게 구매하는 공급사가 있기도 하고 또 설비를 공급하는 공급사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제품을 사가지고 가는 고객사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금 업무 영역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 대우조선 해양과도 저희들 그 배를 만드는 저희들 제품을 많이 사가지고 가는데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부여시를 좀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그 출고하는 그런 제품을 차에 이렇게 실어서 가는데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이 있고 위에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면 고객들은 순서대로 쌓여 있기를 사실은 원하는데 저희들이 물건을 이렇게 쌓다 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순서가 이렇게 섞이는 그런 경우도 과거에는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알고리즘을 개선을 하고 개선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부터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 고객의 크레임이 들어온다거나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조금 원활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AI 알고리즘을 써서 고객의 크레임이 들어오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어느 공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들을 사람이 찾으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굉장히 큰 다양한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는 공정이어서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데이터도 많고 그러한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AI가 찾아주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또 보상을 하거나 또는 복구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묶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주문을 했으면 나의 제품이 어떤 공정을 타고 있고 언제쯤이면 나에게 도착할 거냐라는 것들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를 해준다면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저희들이 고객들을 커넥션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고객을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서 우리가 AI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저희들 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뷰가 길진 않지만 오랫동안 봐왔던 건 아니지만 학계에서의 노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학계에서는 정말 요 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야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거의 탑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세 분 연사분들의 의견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좀 다이나믹한 변화에 빠르고 그다음에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성하는 우리의 산업체 여러 산업체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동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으로 잘 발휘되면 그러면 AI를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일부 분야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2년 전에 좌장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할 때 느꼈던 점은 AI가 뭘 할 수 있고 어떠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AI의 가능성을 의심하진 않으시는 것 같고요, 청중분들께서 좀 오히려 우려가 많다는 거는 이게 가능한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라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과 우리가 공존하려면 그리고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넘어서는 초거대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과 또 공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 관점에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지요? 제 생각에는 대표님, 팀장님, 그다음에 센터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AI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차를 완벽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게 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굉장히 사실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우려하셨듯이 뭐 AI가 우리를 지배한다라든지 약간만 잘못돼도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실제 법 제도적으로든 AI만 너무 믿고 기다리다가 상용화 시점을 기다리지는 말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AI를 발전시키고 그 외에 AI가 부족한 부분의 기술적인 개발과 그리고 AI를 통제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법 제도적인 영역까지 같이 이제 어우러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AI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상업화를 시키고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께서도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좀 다른 뷰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더 이상 AI가 비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접했었고 저희가 쓰는 많은 상품과 서비스의 AI 기술들이 그래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많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좀 더 친숙해지고 확대되고 하려면 이 비용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저사양의 스펙의 인프라와 작은 데이터로도 충분히 현재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경량화와 이런 쪽의 기술들이 조금 더 빨리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유플러스에서도 기존에는 이제 GPU에서 인퍼런스 하던 거를 이제 CPU에서 인퍼런스하는 기술 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저희의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비용 관리에 대한 챌린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발전을 할 거고 저희도 시킬 거고 그렇게 나아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옛날에 그 자료를 만들면서 무대뽀라는 그 용어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일본 사무라이가 검으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총이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있었더라면 사무라이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사무라이는 칼로만 싸우려고 했던. 그런데 우리한테 새로운 웨폰은 뭐냐, 새로운 무기는 뭐냐 생각을 했을 때 AI가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바둑을 둘 때 그 자기가 이렇게 바둑판을 들여다보면 수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뒤에서 서서 누군가가 훈수를 해주게 되면 그 훈수 뜨는 사람들은 수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AI가 그런 훈수를 뜰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AI가 어떤 예측을 하면 그걸 하나의 훈수로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종합적인 우리가 가진 엑스퍼트의 어떤 지식을 더한다면 더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는 저희가 AI가 사람을 대체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AI의 훈수를 받아서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도구로서 AI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규제가 함께 가면서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팀장님께서는 특히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더 AI가 대중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존하려면 어떠한 마음으로 AI를 바라보고 활용해야 되는지
에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학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몇 년 전까지는 논문을 쓸 때 논문의 기술적인 부분만 거의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논문의 말미에 소셜 임팩트라고 사회적으로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혹은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또 적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자들, 학계에 있는 연구자들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공존하고 잘 활용하기 위한 길로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했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연사분들 그리고 토론 참여해 주셔서 질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중분들도 끝까지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쭉 유익한 질문들 많이 주시고 코멘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